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 간담회는 노동자들이도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함께 한국 국민들랑 똑같이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전부터 이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자별들이 했습니다. 감염병에도 이 노동자들이 자별을 다를 적인 정책들이 정부가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스크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또 이 코로나 감염이 이제 감염 이렇게 전파자로 나기니까서 행정 이렇게 코로나 검사 의무 검사 해야 된다고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또 이 노동자들이 이전에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이 치료 시설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 시간에 제대로 감염되자마자 4일, 5일 이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너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재택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감염되면 재택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노동자는 대부분이 기숙사에 여러 명이 살고 있고 기숙사가 아주 열악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의 임시시설 같은 임시 가건물에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한 기숙사에 여러 명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랑 이렇게 분리해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택 치료가 오히려 기숙사에서 확진자를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난민, 진청자 가족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재택 치료할 수 할 기본 조건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재택 치료할 경우 언어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말, 특히 방역 영어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의료에서 쓰는 말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진이 전화나 앱을 건강 상태를 제보하는 것 상태에서 상태가 나빠질 때 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에게 재택치료 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병에 방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재택치료 하라고 하는 것은 재택치료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런 치료 방침에 대해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드녹 이주동자 한 명이 지난 10월에 서울에 있다가 여간에 몸을 넣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두려워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4일 지나서야 겨우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양주에서도 이런 우리한테 보고되는 곳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노조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잘 파악해서 이주민들이 재택보다는 생활치료시설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형도 제대로 제공돼야 치료와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감염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회약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의 재택 치료에 대한 이주동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델타 변이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주동자 지금 바이러스 전파자 이주동자들이만 관리하면은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이게 없어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책들이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면은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와라 어디 친구 만나러 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동자들이는 아주 고립시키고 전 재림들이 이주동자 이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없어야 되고 이 재택 치료도 이주동자들이 전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재택 치료 우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정부도 모든 사람들이 이주민 이주동자들이 이 코로나 감염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별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다른 정책에도 이주동자들 자비를 받고 있고 이런 감염병에도 이주동자들한테 자별적인 정책을 펼치면 이런 자별은 우리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우리는 강력히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더불어 재택치료가 도입되면서 복지부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재택치료의 대상인지 재택치료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복지부는 지병적 결정사항에 별도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장애계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1월 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소와 지자체를 상대로 병상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미 그 당시에도 병상은 꽉 찬 상태라서 기다리라는 말뿐이 들을 수 없었고 그럼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활동지원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자가격리자는 파견이 가능하지만 확진자에게는 활동지원사를 파견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된 중증장애인은 병원 입원이나 빠른 치료센터를 이송을 해야 되는데 또 그쪽은 자리가 없다라는 말들만 계속 도돌이표 같은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올해 1월 복지부는 코로나 긴급 돌봄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확진자까지 긴급 돌봄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조차도 이 같은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확진된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은 식사 준비, 신체 지원입니다. 혼자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배달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씻는 것 또한 혼자 하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혼자 있는 상황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119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그 대책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 노모와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이 확진이 되었는데 노모는 상태가 위중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분은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는 본인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확진자에 한해 적용되는 거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급하게 복지부에 또다시 문의했지만 병상 마련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그 모든 것들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개입하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렵게 지자체장과 통화를 해서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그 당일 발달장애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신마비 중증 장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밀접 조축간 활동지원사가 동반 입원하기 위해 보건소와 지자체, 장애인 병상을 갖춘 국립재활원까지 입원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병원에는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물며 먼저 확진된 활동지원사가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중증장애, 전신마비 중증장애인분은 입원을 했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배려조차 누릴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그분이 혼자 입원은 가능하지만 누군가 같이 동반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최근 소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보호자 동반 입원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료기관인 국립재활원조차도 이렇게 동반 입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병상 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병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재택치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장애인의 가족,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그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계획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는 활동 지원 인력이 동반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열려야 합니다. 복지부 지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무증상 경증이라도 재택치료를 원하는 장애인 확진자에게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야 합니다. 위급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확진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수당 등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위기상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 부처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부서에서는 중수본,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는 장애인에게만 별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장애인은 누구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통계에서 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는 비장애인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이라도 마련할 것을 위해서입니다. 또 노숙인들이 그 자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들, 노숙인들 종사자들도 5일에 한 번 그 간격으로 선별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또 씻거나 노숙인들이 세탁을 하거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그 양성 음성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백신을 다 맞고 부스터 사실 맞았고 20일도 지났고 그런데도 또 코 검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가 갈수록 점점 이용하기를 꺼려집니다. 고향도 뭐 가지 말고 뭐 자제해달라. 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몸이 좀 안 좋으면 또 무슨 증상 끼가 있으면 집에 머물러서 3, 4일이고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그거는 홈리스들에게는 자가격리, 머물러 있고 그 재택치료는 그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양성일 때나 음성일 때나 똑같은 그 옷차림 그 장소 그대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거나 또 식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본인은 물론 보는 일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노숙인들 중에 더러더러 텐트에서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추우니까 지퍼를 다 닫지요. 근데 몇 날 며칠이 돼도 인기척이 없어서 옆에 계신 분이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거 죽은 건지 또 급한 중증에 된 건지 확인차 문을 열어보니까 고열로 인해서 텐트가 열기가 꽉 차가지고 확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주 심한 증상이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열어본 그 노숙인도 밀접 접촉가 되고 또 그가 그 조그만 그 텐트를 열어봤고 가깝게 있었으니까 거리 두기에도 어긋나지요.
그이는 양성이었는데 텐트 안에 있는 출석 체크하듯 안부도 묻고 생활시설, 병원, 뭐 임시 치료시설, 임시 뭐 치료시설, 생활시설 그렇게 연계했다가 병원에 가게 해서 더 이상 확산 가는 것을 딱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성 환자 물품 등도 방역 소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옮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 되지 않고 마치 그냥 형식적인 듯 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숙인은 마치 죽어도 괜찮고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날이 추워지면 또 여성 홈리스들은 이 날이 추워지는데 그리고 요새 뭐 기후위기 해가지고 날씨가 뭐 추울 때 엄청 춥고 더울 때는 또 그냥 숨도 못 쉬게 더운 이런 때 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우산으로 가리고 또 매일 때 죽은 이에 말아놓은 것처럼 둘둘 말아놓은 것처럼 추우니까 몸에 비누를 전부 동염해가지고 몸에 두르고 자지요. 혹서기와 혹한기에 개인 방에서 누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여자 응급 구호방이 그 격리실로 내줘 여성 홈리스들은 떨어진 낙엽처럼 쓸려 버려져 나갈 것 같이 그냥 주변에 난장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이 앉거나 돌아다니거나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러줘요. 다른 홈리스들이 서로 저기 가지 말아라 하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들을 몰아붙이지요. 접근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이렇게 다 미리 알려주고 하는데 무슨 큰 죄진 것처럼 양성 환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언젠가는 양성 환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다운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노숙인들 중에서는 몸이 약하고 병이 많고 또 뭐 노령, 연세들 70, 80이 다 되고 그런 이들을 배제하지 말고 백신을 맞는 것이라든가 어떠한 그 걸렸을 때 치료를 해주고 또 밀접하게 그 접한 분 밀접 접촉자들에게 그 왜 외국에 갔다 오면 국내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외국에 갔다 오니까 한 15일은 꼼짝 말고 집에서 갇혀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노숙인들도 밀접 접촉자 뭐 양성 판정 어디 뭐 병원에 대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접하지 않게끔 이게 딱 어디에 생활 치료 시설이나 어디에 뭐 임시 뭐 어느 시설에 이렇게 다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가 이들은 뭐 가정이나 뭐 어떤 사업자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버림받은 그 아기 때부터 뭐 고아원에서 자라고 뭐 여러 가지 뭐 형제복지관이라든가 뭐 신안 앞바다라든가 뭐 부모들한테 버림받고 여러 가지 가정 폭력 뭐 여러 가지 버림받은 사람을 또 한 번 정부가 내 패대기 쳐 버리지 마시고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다 함께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입소 요양시설의 심각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의 확진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 대책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송할 병상이 없어서 요양원에 대기해야 되고 대기 중에 사망하게 되고 대기하는 동안 계속 요양원에서 추가 감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원구의 한 요양원에서 11월 30일 입소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12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추가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송할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3, 4일 정도 대기하는 중에 한 분은 대기 중에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급하게 또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이송 직후 그 병원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양원이 구조상 별도의 격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염이 추가로 계속 확산이 되고 확진자는 대기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급하게 정부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상을 빨리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요양원에서 대기할 동안 확진자를 케어할 긴급 돌봄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최근에 긴급 돌봄 지원단 인력을 30명을 교육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최소한 필요한 돌봄 인력은 투입하고 훈련하고 굉장히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최종 음성 판정 받을 때까지 2, 3주가 걸립니다. 그때까지 외부 인력 투입이 없습니다. 투입 없이 자체로 근무조를 임시로 돌리고 비번자를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근무조를 긴급으로 해서 임시로 남아있는 어르신과 대기자들을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확진자가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됐을 때 근무조를 3교도에서 2교도로 바꾼다거나 8시간 부대 근무를 12시간 혹은 24시간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고령대 요양보호사님들의 나이대가 다 중고령대입니다. 그리고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확진자들은. 이 방호복 4종 세트, 그러니까 페이스실드, 장갑, 방호복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확진자를 대기하는 동안에 케어를 해야 되고, 외부의 인력 투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 외에 기존의 입소자들을 이분들이 또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리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확진자를 방호복을 입고 벗으면서 서비스를 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일반 대기실, 생활실에 어르신들을, 입소자들을 다시 나와서 옷을 벗고 서비스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별다른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전담 확진자에 대한 전담 케어반이 구성되지 못해서 일반실과 확진자를 넘나들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면 그 전담 케어반을 확진자를 케어할 전담 케어조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정부의 지원이나 긴급 돌봄 인력이 투입 없이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숙련된 요양보호사들도 감염 위험이 심각하고 방역에 대한 허술함 때문에 격리실 근무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임시 숙소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없이 기존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 외에는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다시 퇴근해서 돌아갈 가족들에게 감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직까지 하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요양원의 구조상 별도의 격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별도 공간을 독립적으로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요양원마다 다 프로그램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곳이라도 임시로 빨리 좀 만들어서 조금 대기 중이라도 안정적으로 좀 방역이나 감염의 차단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서울시립요양원 사례는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지난달에 22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3년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전원에게 1년에 한 번씩 독감 무료 접종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3년간. 그런데 2022년도에 이 예산 11억 원을 이 와중에 전액 삭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확인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돌봄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다라는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과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800명인데 현원은 101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격리병상이 10병상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간호사가 실제 없었기 때문에 10병상은 운영조차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간호사 사직률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직자 수가 21.3%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환자를 일반 병동에서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내맡겨지고 있는 경우들이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들은 그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된다 하면 그거에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국 병원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그나마 서울 시내에서는 총 6개 중에 4개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조차도 이 파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수도권 119 상황실, 그리고 소방서, 타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울대병원조차도 응급실에서 코로나 환자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데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대병원에 몰려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응급한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 수용으로 인해서 응급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보통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근경색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겨울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갈 수 있는 곳은 있는가? 받아줄 곳은 있는가?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립병원이고요. 서울대병원이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평상시에도 병원 인력은 항상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일반 병동에 중증도는 높아져서 간호사들이 8시간 동안 100m 달리기를 하듯이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여졌듯이 물 좀 먹고 일할 수 있고, 밥 좀 먹고 일할 수 있고, 화장실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이런 요구들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들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근 인력이 신규 간호사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고 환자를 돌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 결국은 신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 병동에서는 간호 인력 30여 명 중에서 3개월 미만의 신규 인력이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이 없는 신규 간호사, 그 다음에 내과계 경험이 없는 신규 간호사,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폐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산소를 적용을 하다가 고농도 산소를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농도 산소 투여를 장치를 해본 적이 없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음압 격리실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실을 지키면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고 의료진을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사 이송 시스템을 돌릴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선을 통제하는 곳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신규 간호사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숫자는 있지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2019년 입사했었던 간호사들이 가리키고 버티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쳐나가 떨어지면서 사직 면담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기존에 4명씩 근무별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인력도 빼서 1명씩 줄여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규끼리 겹치지 않게, 인계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상 현장에서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을 평상시에 넣어야 된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우리나라가 뭐 디지털화가 되고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뭐 AI가 되고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로봇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나 AI나 로봇가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출산을 도울 수도 없고 간성 혼수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잦은 배변으로 인해서 배변 치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로봇은 대변 치우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은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인력은 채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대변을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 총각에 닥쳤을 때 위기 상황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결국 간호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그렇게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설과 장비 인력이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유지되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빅5 병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공공병원은 서울대병원밖에 사실 없습니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민간 사립대학병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평이나 불광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성모병원이 들어가고 의정부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을지병원이 들어가고 남양준이 어딘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민간병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병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왜 필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압격리구역을 치료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 과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가 태어난 지 10일 된 신생아부터 100세가 다 되는 노인까지 다 연령대도 불구하고 다 봅니다. 항암 치료를 해서 스스로 감염해서 지켜낼 수 있는 호중부가 영인 혈액종양내과도 보고요. 피토하는 사람, 피똥 싸는 사람, 간성혼수에 빠져서 관장해야 되는 이런 소화기내과 환자들, 의식소실에 경련 있고 마비 있는 이런 신경과 환자들, 수술한 환자들, 모든 환자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받던 환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고대병원, 모든 병원에서 본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일지라도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하면 모든 환자들은 서울대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병동이 12병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산모가 6명 이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환자들을 실제 받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산모는 서울대병원에 다 오는 것인가? 저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산모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딱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산전진찰을 대형병원 모든 병원에서 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제가 돌봤던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차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산모가 확진이 된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만삭의 산모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사립대학병원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온 지 이제 저희 병실에 입원한 지 저희도 병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있는 환자를 결국은 돌려막기 하면서 그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환자를 받고 15분 만에 병실에서 출산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환자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물어봤었고 그 병원에 전화해봤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산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다른 병원에 다녔고 본인도 전화를 했다. 그랬는데 병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정말 병실이 없었겠냐. 내가 코로나 환자니까 안 받아준 거지.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사산한 산모도 실제 있었던 거였고요. 이 산모가 격리가 해제가 돼서 이제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다니던 병원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자료는 기존에 다니던 곳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병원에 환자가 전화를 했었고 이제 다니던 병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말 저한테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그냥 서울대병원에 다니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재난 상황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민간 사립병원 아무리 많아도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고 희귀 난치병으로 해서 평생을 집보다 병원이 더 가까운 그런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가 30세가 넘어도 어린이병원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큰 위축증이 있어서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보통 사람이면 기침이나 가래도 뱉을 수 있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18살이 되어도 기침 한번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가래도 뱉지 못합니다. 급성으로 호흡 부전이 생겨서 결국은 호흡도 없어지고 맥박도 없어지면서 심폐소생술을 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실제 갈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어린이병원은 아시다시피 돈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민간 사립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어린이병원의 규모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린이들도 살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역할이고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곳은 공공병원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공공병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선천적으로 장에 문제가 있어서 장 수술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장이 4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먹지 못합니다. 장류를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 배변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배출되는 양의 일정 부분을 결국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평생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과연 어디서 치료받아야 될까요? 공공병원들 늘려야 합니다. 민간병원에 맡겨둬서 지금까지 해결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병원 확충하는 일을 미룬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관 폐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급성 녹내장 환자나 이런 경우들 다 서울대병원으로 옵니다. 자택 대기 중에 입원했던 환자가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고도 비만이 있어서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열이 39도 이상까지 올랐고 근육통에 시달리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를 제발 생활치료센터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고위험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었죠. 그렇지만 병원으로 오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거였고 그 속에서 본인은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대기하다가 4일 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산모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입원해서 오는데 사실은 이런 산모 한 명이 입원하면 굉장히 많은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치료할 수 있는 음압 격리 시설이 필요하고요. 환자가 출산을 하거나 긴급으로 처치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수술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사실은 산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장비가 갖출 수 있는 곳은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이런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급 종합병원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빅5라고 하면 그 중에 정말 상급 종합병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산한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만삭의 산모였었고 예정일을 초과해서 과체중이었었습니다. 아이는 폐변을 흡인한 상태였었고요. 호흡이나 폐기능 저하로 진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야 엄마가 태어난 후에야 이후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또 하나 산모 같은 경우는 열이 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못했고 4시간을 헤매다 결국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했었고요. 저희 병원도 신생아 중환자실이 그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산모만 입원하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일들도 실제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공병상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간호사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대구에서 작년에 확진자가 이제 폭발하면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산소 2리터, 3리터 정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앰뷸런스를 밟아서 3시간 정도 해서 병원에 도착했었을 때에는 이미 호흡과 맥박은 다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긴급하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됐고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필수 의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 확진되면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투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 3번 주기적으로 혈액을 걸러내야만이 환자의 생존이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필수 의료조차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서울대병원까지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 인력은 왜 필요하냐? 결국은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호흡기를 잡아 빼거나 산소 잡아 뺍니다. 시퍼렇게 변한 입술로 침상에 걸터 앉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요. 격리실 문 열으라고 하고 주사 뽑아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호출벨 계속 눌러댑니다. 환자는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서 설사가 잦아서 엉덩이가 다 해질 정도입니다. 체위 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꽂았다고 하더라도 금방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가지고 있어도 폐환기를 제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각종 위험한 장비가 주렁주렁 달리고 배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20kg가 되는 환자를 저희가 뒤집을 때에는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 처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몸을 돌리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시간을 돌려놓고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리고 경과를 받다가 다시 앞으로 돌려놓고 다시 뒤로 뒤집어 놓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간호사들 끊임없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호인력 정말 필요한 상태고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조치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